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폭로된 삼성 내부 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오후 4시 39분을 기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 직전에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를 운영해온 혐의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오늘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 4천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집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수험생들은 신원이 확인되면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형기를 채우고 오늘 출소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는 뒷순위로 두고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해서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미 의회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비생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난민 유입과 남한 주도의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일 년 7개월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곧바로 중단됐고 검찰 고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고의성을 인정한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론으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분식회계 직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이 분식회계가 삼성의 총수 승계 과정과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이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아침엔 첫 소식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장부가로 표시했던 자회사 가치도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꾸면서 단숨에 4조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회사를 공동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확보한 당시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의 주장과 달리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에서 논의할 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인 오후 4시 39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순위 9위로 결과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이을 전망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한 건축설계 사무소를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입니다. 해당 회사는 그동안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했습니다. 막대한 부당 이익도 챙겼습니다. 구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타워팰리스와 삼성 서울병원, 삼성 서초사옥과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건축 설계를 도맡은 곳입니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임원들 명의를 빌려서 삼성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회장에게 2014년 허위로 계열사 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합병 전 사무와 삼성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짙습니다. 삼성 거래 비중이 6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익률도 유독 삼성과 거래할 때 껑충 뛰었습니다. 많게는 12배나 됩니다. 사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공정위도 1998년과 99년 두 차례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20년 만에 스스로 결과를 뒤집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사무가 대기업 규제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고희령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59만여 명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수험생 모두 시험을 잘 치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사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연결합니다. 문상혁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후배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찌감치 도착한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로 일찌감치 도착한 수험생들이 빠르게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은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로 영하는 아니지만 제법 쌀쌀하고 미세먼지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관지가 약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말이죠. 도로가 막혀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수험표를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한 수험생들이 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험생들을 약 1시간 뒤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교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지각을 할 것 같다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곳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여의도역에도 태워주기 장소가 있는데요. 태워주기 장소들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콜센터 번호인 181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는 깜빡해 놓고 왔다면 각 고사장에 있는 관리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응시 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디지털 시계와 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아니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네, 문상혁 기자.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마쳐야 하고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4시 32분에 끝납니다. 과목은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과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사는 올해도 필수인데요.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입니다.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고등학교에서 JTBC 문상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제재 관련 강성 발언을 이어온 만큼 대북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면담을 한 뒤로 9개월 만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면담은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과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일본, 인도, 베트남 정상과 잇따라 만나 대북 제재 동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 얘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상응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 뉴기니로 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연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국은 북한과 회담을 할 때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며 이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재무부에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사항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비핵화 등 국제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 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뒷순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은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과 대량 살상무기 통제 약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결정이 된 게 2년여 전인데요. 관련해서 EU와 영국 간에 협상안 초안이 나왔고 영국 내각이 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의회의 결정이 남았는데요. 강경파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한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나와 성명을 발표합니다. I firmly believe that the draft withdrawal agreement was the best that could be negotiated, and it was for the cabinet to decide whether to move on in the talks. 5시간에 걸친 특별 회의에서 내각은 협상안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은 세관이나 물리적 국경을 두지 않기 위해 당분간 영국 전체가 EU와의 자유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는 쪽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각에서도 상당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퇴하는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브렉시트 강경파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붙일 수 있는 의원 수를 확보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도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가디언은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조기 총선이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올해 3번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 경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0.5%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9월에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5% 상승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도 같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에 비해 0.2%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0.2%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1% 증가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이지만 상승폭을 점점 확대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신호로 받아들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에서 물가 상승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평균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12일 연속 곤두박질 친 국제유가 또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소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56달러 상승한 56.2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e've already got U.S., Russia, and also Saudi Arabia near that record high. The demand has been slacking from China, but I do think that oil prices should find a base here and start to recover up to $60, $65 over the longer term.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 수로 조사를 통해 한강 하구 3개 지점에 조석 관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한강 하구의 바닷길과 변화되는 바닷물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강원도 원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고요. 뉴욕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벌써 4일째, S&P 500 지수는 5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어제 코스피도 떨어져서 206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개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성유모 산업부 장관은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부딪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북 군산 OCI 공장에서 질소가 누출돼 근로자 8명이 다쳤습니다. 배관 안전 점검에 투입돼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배관 틈에서 흘러나온 질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질,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타고 다니던 고가의 수입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회장은 회사나 지인 명의로 슈퍼카를 포함해 차량 10여 대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몰수될 것을 우려해서 차량을 미리 팔고 현금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유턴을 하던 도중에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민춘기, 김산의 두 애국지사의 유해가 오늘 국내로 옵니다. 내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가 순국 선열의 날인 모레 독립유공자로 발표가 됩니다. 식민지 한국인의 공감에서 방문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습니다. 소나무의 모습이 마치 바람에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무풍한솔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에 있는 이 길이 올해 전국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울창한 노송이 만드는 장관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97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평양에 갑니다. 현장을 시찰하고 투자와 관련해서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집이 된 국회 본회의, 하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커서 열리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개최가 된다면 국회는 민생 개혁 법안 90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도부의 폭언과 부당한 처우 등을 폭로했던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팀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에 낸 호소문과 관련해 지도부가 해명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수험생분들 밤사이 좋은 꿈 꾸셨나요? 잠시 후면 집 나설 텐데 이동하실 때 오늘만큼은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고농도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등지에서 나쁨 단계 예상되고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본격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영하권의 기온 보이는 곳 많아지겠고 서울도 최저 1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는 등 0도 가까운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그치니까요. 더욱 따뜻한 겉옷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많아서 수험생 데려다주는 학부모들께서는 특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청주, 대구가 5도, 광주가 6도로 큰 추위는 없지만 꽤 쌀쌀해서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영하 4도, 청진이 1도 등 북부 지역에서 추위가 강한 편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이 15도, 전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장 씨는 삼성 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3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장시호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무릎을 덮는 긴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서 얼굴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있은 지 344일 만입니다. 출소한 심경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기자들의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최순실 씨랑 마지막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장 씨는 정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1년 6개월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가 2심 선고에 따른 형을 모두 살았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석방된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입건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은 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각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일행 4명과 여성 일행 2명이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양쪽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일단 쌍방폭행으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남성 측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남성 측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양쪽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CCTV와 휴대전화 동영상을 분석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인천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중학생 4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인천의 아파트에서 그제 오후 5시 20분쯤 14살 전모군을 포함한 중학생 5명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군은 1층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다른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전군은 옥상으로 올라간 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전군이 다른 친구의 부모를 험담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전군이 혼자 뛰어내렸다는 게 가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전군과 가해 학생들이 두세 달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남성 장애인을 여성 지도사가 목욕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시설이 자기들 편의만 생각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학대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여성 3명이 성인 뇌병변 장애 남성의 몸을 닦아줍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지도사가 남성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모습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5명 중에는 성인과 청소년도 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지도사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시키면서 좀 곤욕스럽기도 하고. 원장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력 탓을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남자 주인들보다 부족하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름에는 땀띠가 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렸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방 안에 오래 가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학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햇빛 공정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방 안에만 거의 창살없는 감옥에만 같이 있었다고. 결국 지자체 조사를 통해 이 장애인은 긴급 전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학대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점검에 나서자 군청에 악성 민원을 넣어 전보시켰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이었는데. 산청구는 감사를 통해 회계 비리 등도 적발해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분식회계가 결국 두 회사의 합병,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도 감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두 회사가 합병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려면 삼성전자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 가치가 낮을수록 합병 시 유리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합병 전 제일모직 자회사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오르면 제일모직도 오릅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두 회사 합병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전의 일이고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모회사가 된 삼성물산 감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 대상인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앞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사무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로 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그동안 위장 계열사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겁니까? 네, 가장 큰 건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네. 사무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이 다른 기업과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나중에 사무와 합병할 때 차명 주주들로부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무가 서류상 재벌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으로 돼 있었던 덕분에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 세금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모두 추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법상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과제척 기간이란 건데요. 이 때문에 30여 년의 기간에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세금 징수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부과제척 기간이 10년이어서 2008년 이전의 부당이익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합병 전까지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201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합병 전까지 3년치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은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허위 자료 제출 시점인 2014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처벌 기준을 따른 건데요.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1억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 상당수 재벌들은 공공연하게 위장 계열사를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은 이미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그동안 한진, 부영, 롯데 등 위장 계열사를 보유했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여럿 있었지만 여지껏 부당이익을 환수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악화된 고용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도 10만 명을 밑돌았는데 실업률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6만 4천 명 늘었습니다. 8월 3천 명, 9월 4만 5천 명에 비해선 좀 늘었지만 넉 달째 1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30만 명 이상 늘었던 걸 감안하면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7만 3천 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치,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4만 5천 명 줄었고 내수업종 역시 부진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도매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1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색해지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어제 국회에서 연 토론회, 이번에는 좀 보겠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지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를 했고 이 자리에 나온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편에 섰습니다. 먼저 정정문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도 안 오셨죠? 여러분 여기 의원들 오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해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 그 사람 자기 사유재산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아들, 딸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 의원도 한때 경민유치원을 소유한 경민학원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술예, 정양석, 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보육 교육을 공보육을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설립자라고 하는 분들 명의의 재산으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어제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명품백 조그만 거 하나로 전체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았다는 발언도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옹호하는 말들에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유미혜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여듭니다. 수백 명이 몰리면서 입장에만 30분 넘게 걸렸고 예비 의자로도 모자라 바닥까지 앉았습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편들기가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리고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양자로 내주시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명품백 얘기를 꺼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됩니까? 명품을 샀다 혹은 어디 성인용품을 샀다 조그맣게 하나 그 집단을 비도덕 집단으로 대조. 발언 내내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좌파 혹은 북한식이라는 이념 공세도 나왔습니다. 절대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적인 그런 사고가 점점 희석돼 가고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엄마들 조직,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여자입니다. 발언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전부 쓰레기 자료들입니다. 국가가 왜 이런 무지막지한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토론 주최자인 홍문종 의원은 퇴장할 때까지 환호를 받았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될지 관심이 높죠. 기간은 현역의 2배인 3년이 유력하고 방식은 교도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수감자들의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복무자는 한 해 6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36개월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중 보건이 등 다른 대체 복무자와 균형을 맞추려면 3년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복무지는 교도소 단일안과 교도소 소방서 중 선택안 가운데 교도소 단일안이 확정적입니다. 소방 쪽에 지원이 몰릴 수 있는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의무소방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선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물품 보급을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연 500~600명 수준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를 고려해 대체 복무자는 연 600명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체 복무제 시행 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갑자기 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해 연 600명을 넘기진 않겠다는 겁니다. 전 시엔 대체 복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와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지금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니 강제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재계에서도 강제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내용은 다릅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강조돼 있고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서로 상생 협력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듯이 알려지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세금 감면 대신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게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기존에 제출된 의원 법안과 정부안을 합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지 닷새 만에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당 현역 의원 절반은 물갈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당내 인적 청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견디기 힘든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당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물 교체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처음부터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월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대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됩니다.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분들 이제 좀 물러나십시오. 당 지도부와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위로부터 모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고 내가 만약에 비서였다면 팔을 자는 기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백번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수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는 앞으로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처럼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지만 정작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로할 것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같은 말도 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전 변호사를 대신할 사람을 이미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과할 게 뭐 있었을까요? 김 위원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전 변호사 반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모욕이 될까? 내가 그만큼 마음이 무거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뭐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또 뭐 그런 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뭐. 전 변호사가 일부 비대위원으로부터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데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직접 찾아갈 만큼 전 변호사에게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업 사장이 하청업체 사장한테 밤늦게 택시 타고 그 사무실까지 가서 사정하고 그러겠습니까?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건 전 변호사 생각이고 여론조사하고 이제 그다음에 현지 실사 자료를 내가 봐야지.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미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할 새 조강특위위원을 찾았고 다음 주 곧바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사가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잔뜩 헤집어서 지금 오히려 더 상처가 이게 덧나는 이런.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결정적인 한방, 자유한국당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탄 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가 인적 쇄신의 명분과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작심을 하고 뭔가를 폭로할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그런 결정적인 파국을 맞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가 지금 친박 비박, 소위 말해서 복당파와 잔류파가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 비대위원, 조강특위 한 위원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 반발을 한 측면들,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부대를 당내에 함께 통합의 세력으로 본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당내 통합이냐 아니면 정말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인 스스로가 좀 어려운 측면에 놓였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나가서 만일에 폭로까지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 당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결정적인 한방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조직강화 특별위원 2명을 인사청탁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밝힐 것처럼 그렇게 예고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을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촉을 한 결정적인 당사자가 김병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원책 위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신념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당의 상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사실상 모든 책임을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게 미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사실은 또 그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중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으로 예상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놓고 지금 친박과 비박계의 치열한 힘겨루기 벌써 물밑 경쟁이 시작됐고요. 원내대표 선거도 일단 전초전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당의 갈등 상황 속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상 전원책 위원회 해촉을 통해서 사실은 당이 이 비대위가 상당한 힘을 잃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의 다 상황을 정리하고 흐름을 조정하기에는 당의 역량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원책 위원회에 대한 해촉 사태가 사실은 당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 변호사를 해촉하면서 팔을 잘라내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수족도 아닌데 네. 그 아랫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은 이대로 만일의 경우 흔들리다가는 앞으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사실은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친박계라든가 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의원들의 경우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기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책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할 일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는 있었던 여러 가지 비대위와의 갈등 상황들이 본인에게는 결정적인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신념을 당내에서 실현하는 데 실패를 한 셈이고요. 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외부에서 온 3명의 조강특위 위원들과는 계속해서 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뇌관이 잠재해 있다. 언제든 또 이런 파문이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또 정권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강특위가 초기에 그런 분위기를 잡고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도덕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를 살려냈는데 사실상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과거에 국정농단, 국정파탄의 주범이었던 여러 가지 그런 친박 진영의 여러 가지 흐름들과 또 태극기 부대 이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까지도 다 같이 품어안겠다는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무모한 상황, 도리어 보수 진영의 이념과 가치를 정립하는데 도리어 지금 저해가 되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한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은 지금 없습니다. 친박이나 비박 진영 누구도 김병준 위원장을 대체해서 지금 당을 이끌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2월 전당대회 흐름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중앙특위를 앞으로 한 명을 더 영입해서 재구성을 해서 가더라도 이런 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 이번에 특히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전원책 의원을 결국은 당 밖으로 몰아낸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원들의 반발을 이제 무마시키면서 조강특위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리더십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혼란과 갈등을 계기로 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또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심화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결정하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 공천 공명까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은 조강특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친박 진영의 의원들 특히 사실상 공천 경쟁에서 위기에 처한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친박 진영이 이제 세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순 아마 13일이나 14일경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연 친박 진영의 전략과 비박 진영의 전략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70여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어떤 이념적인 즉 친박 비박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향후 행로가 좌우가 되고요. 또 바른미래당과의 보수와의 관계 요즘 반문연대 빅펜트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함수관계가 맞물려서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위기 국면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창호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은데 이 보이콧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검증을 책임졌던 조국 민정수석도 경질시켜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세습 관련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걸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말로 윤창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 지금 90개 정도의 비쟁점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오늘 사실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가 되게 됐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또 국회 보이콧까지 하는 것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과거 이 언론에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독재 정권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이콧이라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놓고 과거 그런 행태의 이런 보이콧보다는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견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꼭 해야 될 이런 법안들, 윤창호법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의 피해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정격적으로 협조할 부분을 하면서 또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거다. 여당과 청와대도 야당을 배려하는 이런 협치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보이콧 같은 초강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전략이다. 좀 더 대승적인 좀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할 것은 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에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어제 당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 권리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봉사활동을 권고했는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꼭 보름 만에 당의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나왔습니다. 저희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을 했습니다. 회의에선 사죄의 말과 함께 폭탄주 4잔을 마셨고 차가 흔들린 건 치과약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에서 봉사활동 100시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사처벌도 앞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또 어떠한 징계가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의 입장에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중징계라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향후 3개월간 당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또 의원직 박탈과 당에서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해서도 가벼운 징계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윤리심판원 출석을 경찰 조사 후로 미룬 것을 두고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오늘 떨리는 수능날 이제 수험생들 속속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시간입니다. 올해 수능에는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과 함께 마스크를 하고 있는 수험생 눈에 많이 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신원 확인만 되면 수험생들은 시험 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새로운 수능 풍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이 서울 15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이면서 오늘 수도권, 충남,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시를 할 때까지는 누구나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시험 중에도 감독관 확인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매 시간 마스크 안에 부정행위를 위한 장치가 없는지 검사합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한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미리 요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기침 소리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학생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시험 중 지진이 일어나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흔들림이 심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지시를 내리기 전 대피하거나 교실을 나가면 수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거리에서 20년이 넘게 청소를 했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이 이번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바깥 현장에서 일을 해서 미세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직업들, 환경미화원 말고도 많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27년 동안 거리 청소를 했던 61살 서필원 씨는 지난해 6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온갖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성면, 연탄재뿐만 아니라 스웨트, 배기가스 맡아가면서 일을 했고요. 퇴직 후 지난 1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10달 만인 이달 12일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서 씨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한 62살 황기선 씨는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그제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9월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암이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이제 수술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안 되고.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지난 2014년 충남 서산의 성모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 발병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받으면서 건설 현장이나 자동차 정비, 집배원 등 다른 직업군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북미 간의 대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윤재 주미대사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곧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새 일정을 잡기 위해서 북한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윤재 주미대사는 이 북미 고위급 회담 불발은 우리로서도 아쉽지만 미국 측은 이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취소가 아니라 연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측도 예의를 갖춘 톤으로 일정상 이유를 들어 연기해 왔다고 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북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 합의한 이 북한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은 실무 차원에서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돼서 다음 달 23일부터 새로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흡연 경고 그림을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요. 새로 부착될 경고 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또 명료해졌습니다.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 노화는 여성한테조차 경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 변색으로 바꿔서 흡연으로 까맣게 변한 치아 사진을 경고 그림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의 경고 문구가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면 이번에 새로운 문구는 흡연으로 발병이나 사망 위험이 몇 배인지 구체적 수치로 전달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3곳이 벌금과 배상액을 미국에서 부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라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 업체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을 고정하거나 또 입찰을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에는 우리 돈으로 92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 금지와 허위 주장 등의 이유로 1,7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벌금과 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2,6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끝으로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티몬은 지난해 12만 원 상당 숙박권에 7만 6천 원, 또 32만 원 상당 상품에는 5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는데요. 공정위는 취소 수수료를 미리 알렸어도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서쪽 미세먼지, 안개주의, 그리고 주말 추위 시작인데요. 이제 잠시 후면 수능 고사장 입실이 완료됩니다. 수험생분들 마스크 잘 쓰고 이동하셨겠죠?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내륙 곳곳 안개까지 짙은 상황이라 하늘은 더욱 뿌였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 초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더욱 따뜻한 옷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관련해 많은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꽤 쌀쌀한데 따뜻하게 옷 입으시라. 얼른 끝내고 수험표로 여기저기 할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또 귀엽고도 안쓰러운데요. 저는 오늘부터 수능 364일 남았어요. 아무래도 공부하러 가야겠네요 하신 고2 예비 수험생분도 있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나오던 날의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수험생분들과 가족분들까지 기억 속에 오늘이 괜찮은 날로 남아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융당국이 어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 승계 과정에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당연히 분식회계다 이 같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건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또 이 재무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지켜야 될 원칙 중에 가장 큰 게 보수성의 원칙이에요. 네. 보수성의 원칙은 뭐냐면 회사한테 불리한 거는 또 잘 알리고 유리한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라 이런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회계라는 게 그 원칙을 크게 봐서 위반한 사항은 대부분의 시장 관계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네. 어제 증선위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는 고의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분식도 과실에 의한 게 있고 고의에 의한 게 있잖아요. 근데
고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어제 증선위의 발표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 쿨옵션 임용 계약에 따른 그 부채가 1조 8천억 원 정도 됐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같이 합산이 되면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를 관계 회사로 바꿨고 장부 가액을 시장 가치로 바꿔서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 이것이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삼성 측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계속 기술 투자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가면 이게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갔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애초에 창업할 때 약정을 맺었던 미국 쪽 파트너가 이거 내 지분을 좀 싸게 주십시오라고 할 개연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고 한 게 이제 삼성 측 주장인데 최근에 밝혀진 박용진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밝혀진 내부 문건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이걸 그대로 두면 1조 8천억 정도의 부채를 반영해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가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 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작성된 내부 문건이 삼성그룹의 미전실과 삼성물산 간의 그 삼성바이오 간에 왔다 갔다 한 정황 증거들이 새롭게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어제 김용범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으나 삼성 측에서도 이 문건의 존재 여부 또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건을 새롭게 적용해서 봤을 때는 삼성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측 파트너의 가능성,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는 종전의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서 어제 증선위의 발표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 주식 거래를 정지를 시켰고요.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심의하게 될 거고 그게 뭐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20일 동안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장 실질, 상장 폐지라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공익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걸 정말 상장 폐지할 정도인지를 먼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 42일에서 최장 120일까지도 거래 정지 상태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5일이 아니고 100일 넘게까지 100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절차를 이제 확장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이 코스피 상장사가 회계 분식이라든지 회계 부적성성을 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했을 경우에 아직 한 건도 상장 폐지가 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스케줄상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이후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 기간 내에서는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추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의 피해가 크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크죠. 이게 뭐 상장 폐지하면 기업 가치의 훼손도 있을 뿐더러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없어지는 주식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서 삼성 측의 당신들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소송을 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소송제도라는 게 집단 소송제도는 굉장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마 소송에서 또 이게 길게 가야 되고 또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시장의 관계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당국의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고의적인 분식회계 이전에 이루어진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따라 올라가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01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없고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물산이 뭘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사실 삼성전자를 지배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제일모직은 뭘 갖고 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갔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함의하고 있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합병에 대한 이 절차가 정당했냐라는 것도 법적으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국정농단 재판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결론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법리 검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런 내부 문건을 포함한 증선위의 결정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된 증거 같은 것들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자체가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주주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잘못됐다, 분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소송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수장인 기타무라 정보관과 북한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최근 몽골에서 접촉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인 지난달 북한 측이 일본 측 관계자를 한 차례 바람맞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납치자 문제에 집중하는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 채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찾았습니다. 국제회의 일정 때문도 아닌 북한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실장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이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일본은 서훈 국정원장을 통해 대화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서 원장과 기타무라 정보관이 도쿄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지TV는 지난 9일 기타무라 정보관과 김성애 실장이 몽골에서 극비리에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さまざまなルートを通じてですね、この問題に政府としてしっかりと対応している。 일본 측은 납치 문제 해결 의사가 확인되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과거사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북일 관계 진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에 대한 경질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특정 참모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미라 리카르델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드실이 그는 더 이상 백악관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멜라니아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리카르델 보좌관이 멜라니아의 보좌진과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부인이 백악관의 특정 참모, 그것도 안보 분야 인사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카르델 부보좌관은 볼턴 보좌관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발탁한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리카르델 교체 요구는 트럼프 집권 후반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멜라니아 여사가 리카르델뿐만 아니라 볼턴에게도 칼을 겨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켈리 비서실장도 조만간 백악관을 떠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교체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고 윤영하 소령이 다녔던 영국 초등학교를 우리 해군 장병들이 찾았습니다. 의장대와 태권도, 비보이 공연 등을 선보이고 고 윤 소령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인근 킹스턴에 있는 레치미어 초등학교에서 해군 의장대 공연이 펼쳐집니다. 총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해군 장병들의 비보이 공연이 시작되자 춤 동작을 따라하던 아이들은 아예 운동장으로 몰려나와 춤을 춥니다. 태권도 시범에 감탄을 연발하고 사물놀이 공연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이날 공연에 나선 장병들은 영국 포츠머스에 입항한 순항훈련전단 소속입니다. 이들이 찾은 학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한 참수리 357호 정장 고 윤영하 소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 살며 다닌 곳입니다. And the fact that he came here and what he meant to South Korea and the fact that he's a hero. 사관생도 등 장병 600여 명을 태운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과 군수 지원함 대청함은 102일 동안 역대 최장거리인 6만 킬로미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방에 걸려있던 윤영하 소령 관련 액자와 해군 관련 자료, 그림 등을 통하여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해군이 윤영하 함으로 명명한 차기 고속함 1번 함은 지난 2008년 취역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승객들이 시베리아에서 3일 동안 발이 묶이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객기는 현지 시간 11일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했는데요. 기내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280명의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에 대체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체에서 누수가 발견되며 또다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머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승객들. 두꺼운 옷도 없이 짐도 찾지 못한 채 추위에 떨었는데요. 결국 시베리아에서 3일째 되던 날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프랑스 측은 비행 일정 지연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질주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여러 건의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1시간여의 도주 끝에 멈춰섰는데요. 아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과 위험천만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한 목격자는 자칫 총격전 현장 가까이 서 있던 아이가 총에 맞을 수도 있었다며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19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57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시작 전 낙찰 예상가는 약 560억 원이었는데요. 최종 낙찰 가격은 예상가를 훌쩍 넘어선 574억 원이었습니다. 핑크 레거시란 이름의 이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요. 낙찰자는 미국의 한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경매 주최 측은 핑크 레거시가 지금까지 경매에 나온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달고 노르웨이의 거친 협곡 사이를 아찔하게 비행합니다. 영화 속 슈퍼히어로를 보는 것 같은데요.
스위스 출신의 전직 조종사가 두 동료와 함께 제트팩이라고 불리는 1인 비행용 제트 추진 날개를 착용하고 비행에 나선 겁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 시속 200km의 속도로 계곡을 누비는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합니다. 이 제트팩은 전직 조종사인 남성이 25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목요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 지금 시간이 8시 18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수험생들 입실 완료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문상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입실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시를 완료를 해야 하는 8시 10분으로부터 약 8분 정도 흐른 상태입니다. 수험생들의 일찌감치 입실 완료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선배들 응원에 나온 고등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학부모들은 이 앞에서 아직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발을 당연히 떼지 못하시죠. 얼마나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들 걱정이 되실까요? 언제 끝납니까? 오늘 시험 일정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됩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2분까지 수학과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사는 올해도 필수로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입니다.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수험생들이 주인공이고 매 그렇듯이 기업들 출근 시간이 오늘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 시작 시간과 출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전국의 관공서나 기업들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췄습니다. 연기된 출근 시간에 맞춰 수도권 지하철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 사이엔 소음이 발생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을 시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우회시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험장 모습 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작돼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분야 종합전시회로 공공기관과 기업 420여 곳이 참여를 합니다. 생활안전 분야 제품들이 전시된 안전제품관, 또 최신 안전보안기술 트렌드를 보여주는 혁신성장관이 마련돼 있는데 현장 접수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 선발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던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스포츠가 더 이상 정치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머문 시간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 않은 3장짜리 입장문엔 말하지 못한 심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 2달의 시간이 참으로 참담했고 억측에 기반한 모함으로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을 놓고 불거진 논란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으론 처음 선 국감 증인. 아시안게임 우승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국회의원의 말에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 전임 감독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했던 정운찬 KBO 총재의 발언에 서운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병역 특혜용 야구대표팀 선발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다시 한번 병역 특례를 향한 시대의 비판에 둔감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신 선수 선발과 경기 운영은 감독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기준 팀 최다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 수원에서 열린 프로배구 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의 연패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를 포함해 14경기로 늘었고 이는 역대 정규리그 기준 최다 연패 기록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시즌 1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정규리그 부산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85대 71로 이겼습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10승 3패를 기록, 2위 안양 KGC 인삼공사와 승차를 한 경기로 벌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고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먼지가 쌓여 있고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등지에서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산책은 다른 날로 미루시고 이동하실 땐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본격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영하권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아지겠고 서울도 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그치니까요. 더욱 따뜻한 겉옷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많아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 5도, 부산이 9도로 큰 추위는 없지만 꽤 쌀쌀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영하 4도, 청진이 1도 등 북부 지역에서 추위가 강한 편입니다. 낮에는 서울이 15도, 전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 지역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의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오후 4시 39분을 기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59만 4천여 명이 치르게 될 오늘 수능 1교시 시험이 이제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적은 다음 달 5일에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합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만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해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있고 중국에게는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미 의회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를 내도록 미 정부에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